흐릿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는 춘천의 어느 한적한 주택가.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박서윤 여사는 오늘도 홀로 긴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3년 전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했다. 자식들은 모두 재살기 바빴고 넓은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손때 묻은 남편의 유품을 만지작거리거나 창밖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소일거리였다. 젊은 시절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공간일 뿐이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고요? 가끔 걸려오는 딸 40대 후반 워킹맘의 전화는 늘 비슷한 안부 인사로 시작해 비슷한 걱정으로 끝났다. 박 여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전화가 끊기고 나면 더 깊은 허전함이 밀려왔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그녀의 자존심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함께 듣던 친구 이영 70대 초반 과부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 서윤 씨, 황혼의 만남이라는 앱 한번 해봐.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말벗도 하고 운 좋으면 좋은 인연도 만난다는데? 박 여사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주책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기계치인 자신이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과 무료함은 결국 그녀를 앱스토어로 이끌었다. 더듬거리는 손길로 앱을 설치하고 프로필을 만들었다. 고요한 호수라는 닉네임과 함께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찍었던 설악산 단풍 사진을 조심스레 올렸다.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역시나 하는 생각에 실망감이 밀려올 무렵 띵동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정우진이라는 셔츠 차림의 중년 남성이 보낸 메시지였다. 그의 프로필에는 50대 초반 해외 건설 사업 사별이라고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사진 속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호수님. 프로필 사진 속 설악산 단풍이 참 아름답네요. 저도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오랜만에 두근거렸다.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고 그렇게 정우진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을 동남아시아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10년 전 사별했고 일에만 매진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의 말은 어딘가 모르게 박 여사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그는 박 여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작은 취미나 생각들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매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서윤 씨.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의 메시지는 박 여사의 하루를 여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밤에는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 남편에 대한 그리움까지 박 여사는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현명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박 여사는 정우진과의 대화를 통해 잊고 지냈던 설렘과 위안을 느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편안한 친구 같기도 했고 때로는 듬직한 연인 같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 여사는 정우진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고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영희 씨에게 슬쩍 그의 이야기를 꺼내자 이 씨는 어머 서윤 씨 정말 잘 됐네. 황혼의 로맨스 아니야? 역시 사람은 외로울 때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니까 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박 여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내심 싫지 않았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느덧 서너 달이 훌쩍 지났다. 그녀는 김민준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와의 비밀스러운 교류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필리핀 현지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공사 중이던 학교 건물의 자재 일부가 유실되고 장비가 고장났다는 것이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부탁하기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약간의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당장 장비를 수리하고 자재를 구해야 하는데 이곳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자금 인출이 늦어지고 있어요.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여사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곤경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좋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마음을 준 사람이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만 원이면 어떻게든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 여사는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다. 낯선 이름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김민준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졌다. 그날 이후 김민준의 금전 요구는 점차 잦아지고 대담해졌다. 현지 직원 월급이 밀렸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등 이유는 다양했다. 박 여사는 매번 망설였지만 김민준의 감성적인 호소와 곧 한국에 돌아가 함께 살자는 달콤한 약속에 번번이 넘어가고 말았다. 서연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일만 마무리되면 당장 한국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합니다. 서연 씨,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새벽 옆, 그녀는 결국 정우진에게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분명 어려운 상황일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기 앞에 선 박 여사는 정우진이 알려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확인 버튼을 누르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내 정우진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안도했다. 그는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 씨.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대로 다음 주까지 꼭 해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약속한 날짜가 되었고 놀랍게도 박 여사의 통장에는 500만 원과 함께 그가 말한 이자까지 정확히 입금되었다. 정우진은 서윤 씨 덕분에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박 여사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고 그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사람을 제대로 봤다고 생각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 수연이 주말에 집으로 찾아왔다. 여느 때처럼 어머니의 안부를 묻던 수연은 박 여사가 부쩍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자주 통화하며 표정이 밝아진 것을 눈치챘다. 어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 여사는 딸에게 정우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멋진 분이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수연은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좋은 말벗이 생긴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박 여사가 그분이 사업상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조금 도와드렸는데 바로 갚으셨다며 돈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직접 만나본 적은 있으시고요? 아직 지금 해외에 있어서 하지만 곧 한국에 들어올 거야. 아주 점잖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수연은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노인 대상 사기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다.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으세요? 특히 돈 문제는 더더욱 안 돼요. 박 여사는 딸의 걱정이 잔소리로 들렸다. 모처럼 찾아온 행복을 딸이 시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그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잘해주는지 넌 몰라. 결국 모녀는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고 수연은 속상한 마음에 그대로 집을 나서 버렸다. 박 여사는 딸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정우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딸이지만 아직 세상을 잘 몰라. 정우진 씨 같은 진실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수연과의 다툼 이후 박 여사는 정우진에게 더욱 의지했다. 그는 박 여사의 속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고 수연 씨도 어머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겁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라며 딸의 입장까지 헤아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 여사는 그의 깊은 이해심에 또 한 번 감동했다.
얼마 후 정우진은 박 여사에게 새로운 사업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기존의 리조트 사업을 확장하여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빌라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아주 유망한 투자 기회라는 것이었다. 서윤 씨, 이 프로젝트는 정말 확실한 사업입니다. 완공만 되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됩니다. 제가 특별히 서윤 씨에게만 이 투자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큰 돈이라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저를 믿고 투자하시면 노후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가 제시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었다. 박 여사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정우진으로부터 약속대로 돈을 돌려받았던 경험과 그의 달콤한 미래 설계에 박 여사의 마음은 흔들렸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투자만 성공하면 수연이에게도 떳떳하게 용돈도 줄 수 있고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될 거야. 박 여사는 결국 정기적금과 오래전에 들어두었던 보험까지 해약하여 5천만 원을 마련했다. 은행 창구에서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정우진과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은행원은 고액 송금 사유를 물었지만 박 여사는 개인적인 투자라고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은행을 빠져나왔다. 돈을 송금받은 정우진은 역시 서윤 씨는 저의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이제 곧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며 박 여사를 안심시켰다. 그는 매일같이 빌라 단지 조감도라며 그럴듯한 그림 파일들을 보내왔고 박 여사는 그 그림들을 보며 행복한 꿈에 부풀었다. 친구 이영희 씨는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와 서윤 씨 정말 대단한 남자 만났네. 사업 수완도 좋고 서윤 씨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고 나도 그런 남자 만나고 싶다라며 연신 부러움을 표했다. 박 여사는 으쓱한 마음에 사람은 역시 진심으로 대하면 통하는 법인가 봐요라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정우진이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의 연락은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다. 박 여사가 먼저 연락을 해야 겨우 답장이 왔고 전화통화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는 요즘 사업 마무리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십시오라며 변명했지만 박 여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우진으로부터 다급한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윤 씨, 저 큰일 났습니다. 여기 현지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 세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여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세금이라니요? 얼마나 되는데요? 자그마치 1억 원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지만 이곳 세무당국이 외국인 사업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서윤 씨, 이번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돈만 해결되면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서윤 씨와 함께 1억 원. 박 여사는 숨이 턱 막혔다. 이미 그녀는 정우진에게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보낸 상태였다. 더 이상 그에게 줄 돈이 없었다. 정우진 씨, 저는 이제 정말 돈이 없어요. 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렸잖아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러자 정우진은 더욱 애절하게 매달렸다. 압니다. 서윤 씨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신지.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미래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혹시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제가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녀의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였다. 박 여사는 차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린 탓에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 정우진을 믿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낸 모든 돈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공포감, 그리고 그와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다음 날 박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은행으로 향했다.
수십 년 살아온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그녀의 손은 덜덜 떨렸고 눈앞이 캄캄했다. 은행 직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몇 번이나 용도를 물었지만 박 여사는 아들 사업 자금에 보태주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둘러댔다. 거액의 대출금이 통장으로 들어왔다. 박 여사는 그 돈을 곧바로 정우진이 알려준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확인증을 손에 쥔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좋든 싫든. 송금 직후 박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우진에게 연락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의 목소리를 이제 곧 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보아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마음에 채팅 앱에 접속했지만 정우진의 프로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가 보내주었던 리조트 조감도 사진들도 함께 나누었던 달콤한 약속의 메시지들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집까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진심 어린 눈빛,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아니야,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박 여사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을 붙들고 밤을 새웠다. 하지만 정우진으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박 여사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철저하게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다. 절망감과 함께 밀려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과 자책감이었다. 평생을 똑똑하고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결국 박 여사는 딸 수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울면서 모든 이야기를 듣던 수연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았다. 정우진은 가명을 사용했고 대포통장과 해외 IP를 이용한 전문 사기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박 여사가 보낸 돈은 이미 여러 나라의 계좌를 거쳐 자금 세탁되었을 가능성이 컸고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은 박 여사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요. 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더욱 싸늘하고 적막하게 변해갔다. 딸 수연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평생 강인하게 살아오셨던 어머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죄책감만이 남았다. 어쩌면 어머니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채고 따뜻하게 보듬어주지 못한 자신의 탓도 크다고 생각했다. 수연은 어머니를 설득해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다. 그리고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단체에도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거부하던 박 여사도 딸의 진심 어린 노력과 간절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 여사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았다. 여전히 밤에는 악몽을 꾸었고 문득문득 밀려오는 절망감에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딸 수연이 있었고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만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아픔을 나누었다. 어느 봄날 박 여사는 딸과 함께 집 앞 작은 마당에 꽃씨를 심었다. 앙상했던 땅에 작은 생명의 씨앗을 심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떨렸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스마트폰에는 더 이상 황혼의 만남 앱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들과 딸과 주고받은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박 여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하늘이 참 맑고 푸르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남아있음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 사이로 아주 여린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벤치에 앉아 새로 심은 꽃씨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그날을 조용히 기다렸다. 삶은 그렇게 아주 느리고 더디게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